경제는 활력을 있게 하고 싶은데 그 돈이 부동산으로 안 가게 하고 싶단 말이죠. 대신 주식이나 이런 거 올라도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똑같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젊은 세대한테 아파트가 기회가 되겠냐, 비트코인이 기회가 되겠냐 이렇게 딱 제안을 하면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젊은 세대에게 부동산이 더 기회가 될까요? 비트코인 투자가 더 기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토크쇼 타이머의 호스트를 맡은 전기영입니다. 물린 레몬에서 대박 레몬이 되고 싶은 한주연입니다. 40세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김알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띄어 와. 타이머에서 비트코인을 다루는군요. 비트코인 이제는 많은 분들이 투자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디까지 좀 오를 것인가.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데요.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깊이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비트코인 전문가시죠. 오태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비트코인. 아니 이랬던 적이 있나? 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우연히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한양대학교의 비트코인 합해철학과에서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몇 년 전에 비하면 좀 덜하긴 한데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지 않나요? 맞아. 예전에 들어보면 비트코인에 몰빵했다. 약간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뭔가 저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테슬라나 이런 모든 빅테크 수익률을 다 앞서버렸죠.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를 뭐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쫌쪄 먹어버렸죠. 그래서 비트코인만 이렇게 유독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는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2100만 개라는 비트코인이 딱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상해 인구가 2천만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상해 분들이 비트코인을 하나씩 가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도 못 가져요. 아무나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점점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뛰어 올랐던 게 2013년, 2017년, 2021년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2013년은 우리가 기억이 좀 감을 하는데 2017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막 쐈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너희 죽을래? 뭐 그렇게 해갖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기가 고조됐어요. 그런데 그때 비트코인이 올라서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2020년도엔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있었죠. 팬데믹 때 비트코인 엄청 떨어졌는데 정부들이 엄청나게 돈을 막 풀었어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게 다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뛰어 올랐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오른 건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는 거라고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비트코인은 그런 것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논리로 오릅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채굴이 곡괭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트코인이 신규 코인이 계속 발행이 되거든요. 그 발행량이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거를 반감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2013년, 2017년, 2021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네 번째 반감기가 작년 4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반감기가 있고 나서 1년 정도 지나서 크게 오르기 시작해갖고 그리고 한 20개월 정도 되면 절정에 이르고 푹 꺼집니다. 지금 정확하게 반감기가 있고 나서 지금 14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패턴을 따른다면 미친 듯이 오르다가 올 연말쯤이나 내년 초에 푹 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사야 돼. 지금 사고 연말 팔.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습니다. 가격 얘기가 나면은 그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예측이 가능한 거네요?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아는 사람들 눈에는 예측 가능했었어요. 과거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약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2014년도 한양대학교에서 공대생들을 모아놓고 비트코인 특강을 했거든요. 비트코인 1억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비트코인 50만 원일 때. 10년, 11년 전에. 예,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지금 메일도 받고 그러는데 전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왜냐하면 제가 50만 원짜리 듣도 보지도 못했던 뭐 이상한 게 1억이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1억이 진짜 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운이 비껴간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때 살걸. 저를 왜 좀 더 붙잡으시지 않으셨어요, 교수님? 저를 더 끌어주셨어요. 어떻게든 하셨어야죠. 아니 제가 이렇게 한 100명 놓고 강의했는데 비웃더라고요. 지금 비웃지만 나중에 저 생각날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저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초에 그 비트코인 ETF라는 걸 미국 월가에서 승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패턴을 못 읽겠어요. 패턴에 어긋나 버렸습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이제.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됐는데. 나도 그때 교수님의 그 강연을 들었었어야 됐는데. 교수님 비트코인 몇 개 정도 제일 궁금한 거. 제가 몇 개 갖고 있는지는 잘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4년 전부터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4년 전부터는 돈이 저의 어떤 행동의 어떤 동기는 전혀 아니에요. 네. 너무 멋있다. 근데 제가 한마디 해드리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행복의 그건가요? 돈이 아니라면 어떤 거였나요? 적당히 있고 덜 유명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돈은 많은데 난 아무도 모르고. 적당히 그냥 뭐 여러 가지 사업하다 실패한 꽈동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 이런 상태에 있어야 행복하지. 뭐 힘듭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변동폭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위험 자산인가 안전 자산인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의 성격도 있고 위험자산의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히드라 같은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의 장기 추세를 보면 이거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도 그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로 움직이는 비상관 자산으로 부를 수는 있어요. 원래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은 비상관 자산에서 나왔거든요. 비상관 자산이라는 말의 뜻은 이자율이나 이런 거시 경제적인 지표를 따르지 않는 자산을 말해요. 상관관계가 없다 해서 비상관 자산인데 이런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돈들은 일부 비상관 자산을 담아야 됩니다. 비상관 자산은 대표적인 게 특수 목적 부동산, 그 다음에 고유의 해바라기, 그리고 금입니다. 요새는 비상관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죄다 비트코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상관 자산 중에서 위험한 자산인 거죠. 비트코인이 지금까지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 보면 이 친구는 공격적 투자 자산이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안전 자산에 속한다. 이렇게 네.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금 투자 편에서 배웠을 때 금은 다른 자산이랑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들었는데 그럼 비트코인도 다른 자산이랑 연동해서 움직이나요? 지금 최근에 통계를 보면 비트코인은 나스닥 기술주를 추종해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나스닥 기술주를 추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비상관 자산이 돼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막 폭격했잖아요.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는 이제 시장이 열리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비트코인 24시간이거든요. 딜러들이 비트코인부터 팔고 보는 거예요. 먼저 빠져나오는군요. 위험한 순간이 네, 왔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반응해요. 지표예요, 비트코인. 세계 은행들, G7 뭐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제 위기가 발생하면 이제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해요. 왜냐하면 호주나 일본 시장이 열리기 전에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호주나 일본 시장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열리면서 이제 그 사건을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예측이 되고 그러면 그날 밤에 뉴욕 증시가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뉴욕 증시부터 이 호주 시장까지는 이게 태평양을 지나가면서 좀 비는 시간대가 있어요. 요때 많은 일들을 해요. 국제적인 금융 회의를. 비트코인 때문에 이게 다 무력화됐어요. 비트코인은 바로바로 반영해 버리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앞서는 지표가 돼버린 거죠.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국제적으로 보려면 비트코인부터 보면 되겠네요. 이게 맞습니다. 네, 뭐가 올라가고 뭔 일이 생겼네.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겼네.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도박사들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전부 띄워놓고 있는 화면인 거예요. 24시간 주시하는 거네요. 이제 국제회의나 지정학이 비트코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이제 지나서 비트코인이 이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교수님 그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이렇게 24시간 요동을 치잖아요. 비트코인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돼요? 이건 제가 늘 틀린다는 걸 전제로 이제 말씀을 드려요. 비트코인은 떨어지면 사면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11만 달러예요. 만약에 비트코인 앞에 팔자가 딱 붙는다. 무조건 사시면 됩니다. 설마 이 가격까지 떨어져 하는 가격이 떨어지고요. 설마 여기까지 오른다고 하는 가격까지 올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흐름이 뭐 이걸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15만 달러 돼서 이 10만 달러 이제 튼튼하구나 라고 하지만 10만 달러 미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15만 달러까지 갔다가 이 가격이 되잖아요. 11만 달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모든 방송 신문이 비트코인 회의론으로 뒤덮일 거예요.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때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 되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 그쵸? 일요일에 위기 같을 때 뉴스에서 헤드라인에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사고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팔아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약간 지표가 돼요. 제가 유튜브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조심해야 돼요.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제 뜻이 아니고 그럴 때 저를 불러요. 비트코인 좀 오른다 싶으면 제 핸드폰 불이 납니다. 지금은 좋을 때인가요? 지금 한참 괜찮아요. 지금은 한참 제가 주가가 올라가서 여기저기 저를 찾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투자하기 좋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은 팔아야 될 때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지금 팔면 좀 약간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주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비트코인이네요. 그냥 모를 땐 보고 있는 게 난 나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잘 가만히 모를 때는. 있으면 많이라도 가니까. 아까 촬영 전에 교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봤거든요. 한 원화로 1억 4,700만 원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가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아까 설명드렸지만 너무 개수가 적어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고 제 책을 다 보내주고 했는데 놀라운 통계가 만들어졌어요. 남자고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들은 전멸. 전멸이요? 네. 그런데 남편은 그런데 아내들 중에 저를 아는 분들은 남편 몰래 사가지고 부자 됐어요. 우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제 주변이 왜 이렇게 쑥대밭이 됐냐, 초토화가 됐냐, 이거는 그들이 슈퍼리치가 아니라서 그래요. 부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억 있으면 부자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0.1%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100억이 있는 분들은 비트코인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뭐 있는 돈 쓰고 그렇죠. 근데 1000억이 되면서부터는 비트코인이 필요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000억이 되면 전부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질 않아요. 예. 근데 그게 나중에 결정적일 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 났을 때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를 들고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못 가죠. 네. 람보르기니 차를 갖고 외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가죠. 그래서 100억대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이게 다예요. 근데 1000억대 부자들은 그림도 갖고 있고 금도 갖고 있고 다이아도 갖고 가지고 있습니다. 다닐 수 있는 그렇죠. 이걸 모빌러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강남 아파트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고우의 해바라기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고우의 해바라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경매가가 500억입니다. 집에다 걸어 놓으실 수 있으세요? 500억짜리 그 그림을 걸어놓고 손자들이 와서 놀아.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자들도 그 간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500억짜리 그림을 낙찰 받으면 그거를 밀폐된 액자에 넣는데요. 그 액자는 초고급 액자래 가지고 튼튼하고 아무도 열 수 없고 그다음에 공기가 늘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액자에 넣어서 또 그거보다 더 큰 금고를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갖고 지하에다가 넣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위작을 그리게 한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고의 해바라기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쓸모가 있어 보이지만 그림의 쓸모라는 건 보는 건데 고의 해바라기도 어차피 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예. 있으니까. 그렇죠. 슈퍼리치들이 상속이나 증여나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사는 겁니다. 그 모빌러티를 위해서. 모빌러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국경을 넘는 것도 모빌러티고 세대 간 이동도 모빌러티입니다. 자산에. 예. 그런 고의 해바라기하고 비트코인을 비교하면 비트코인의 우월함이 바로 나타나요. 고의 해바라기 500억을 갖고 있다가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5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수소문을 해야 돼요. 그 와중에 소문 다 납니다. 현실적으로 또. 예.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500억 원어치 갖고 있어도 1000만 원 필요하면 1000만 원어치 잘라가지고 팔면 돼요. 근데 고의 해바라기를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1000만 원어치 팔면 두 조각 팔게요. 이렇게 가치가 바로 못하니까. 떨어지죠. 해바라기 두 조각 같습니다. 고의 해바라기 이동할 때뭐 경비도 필요하고 이제 특수 차량도 필요하잖아요. 비트코인 이동할 때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무게도 안 나가죠. 그래서 이 1000억대 이상 갖고 있는 슈퍼리치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럼 교수님 비트코인이 어쨌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있잖아요. 내려갈 때도.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그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다는 이제 빠른 돈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떨어지면 빨리 팔고 나가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횡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횡재한 사람들이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보통 이게 이걸 알트코인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사이비 종교와 정통 종교의 차이가 이건데요. 종교의 핵심 수뇌부들이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면 정통 종교가 되는 거고요.
이 수뇌부들이 착취를 해먹으면 이제 사입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이 초창기에 이걸 믿었던 홀더들이 상당한 인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제 팔기 시작한 거고요. 다른 알트들은 가격만 오르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러그풀이라고 합니다. 러그라는 게 그 화장실 앞에 깔아놓은 깔개잖아요. 네. 거기다 사람 올려놓고 확 당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진탕 걸리잖아요. 이걸 러그풀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트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호객을 막 한 다음에 가격이 펌핑을 한 다음에 바로 던져서 팔아버리니까 이제 가격이 폭락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그게 그래도 여러 번 나뉘어서 왔죠. 2014년도에 제가 뭘 봤냐면 하루 이렇게 거래소를 보고 있는데 2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 봤어요. 그거는 못 받아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비트코인이 제도화되는 것 때문에 불만의 표시로 하고 2014년도에 완전히 비트코인 세계가 엉망진창이었어요. 내가 그때 가지고 있었구나. 사셨어요? 되게 혼란스러웠었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했던 게 문제였어요. 빨리 했던 게. 그렇습니다. 2014년도, 15년도가 안 좋았어요. 2016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승자예요. 제일 낮았고 바로 올라갔고. 그래서 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에는. 교수님 그럼 혹시 비트코인에 몰빵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현이 좀 그렇다. 대거 투자. 내가 대거 투자. 많이 네. 많이 우리가 지금 이제 아파트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는데 이 국가에서 이제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돈을 풀거나 이자를 낮추면 이게 부동산으로 가버려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제 여러분 같이 젊은 분들한테는 좌절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금융은 완화시켜서 경제는 활력을 있게 하고 싶은데 그 돈이 부동산으로 안 가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대출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막 제한을. 그 대신 주식이나 이런 거 올라도 이제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꼭 우리가 주식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밤에 잘 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똑같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지금 정부의 그 거시 경제 정책하고 딱 맞아요, 비트코인.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간다? 그래서 그 유동성을 비트코인이 빨아먹는 건 괜찮거든요. 질문을 바꾸자는 거죠. 젊은 세대한테 아파트가 기회가 되겠냐, 비트코인이 기회가 되겠냐 이렇게 딱 제안을 하면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젊은 세대에게 부동산이 더 기회가 될까요? 비트코인 투자가 더 기회가 될까요? 당연히 비트코인이죠. 어. 당연히 비트코인이죠. 당연히. 부동산 여러 가지 규제, 그 다음에 세금 이슈가 엄청 복잡할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 도중에 어떤 목표에 이루지 못해서 하차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데미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런 이게 사고 파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거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중에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또 데미지도 있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라고 별표를 써놨어요. 대문짝만하게 네,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한테 저축과 부동산과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가지의 그 투자 대상을 놓고 고민을 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주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더 주식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주식은 그만큼 위험하죠. 근데 저축과 부동산과 비트코인의 공통점은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만 하는 이야기니까 아무도 비트코인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저 같은 비트코인을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되게 안전해요. 이게 많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떨어지면 기회인 거예요. 바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하방이 안전하다면서 부동산하고 되게 비슷해요. 현금만큼 안전하진 않죠. 근데 현금은 문제가 뭐냐면 저축은 너무 박하잖아, 이자율이. 맞아요. 안전한 자산 그룹. 예금, 부동산, 비트코인 중에서는 비트코인 강추. 비트코인. 이렇게 아니 이렇게 확신을 주시니까 비트코인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은 어디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비트코인 어디냐가 없어요. 안 하실래요? 자꾸 홀렸어요 자꾸. 지금 핸드폰 켜. 자꾸 빨려 들어가요. 자꾸 교수님 눈에 빨려 들어가요. 비트코인 이러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사실 투자는 개인이 잘 판단을 이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상승을 크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비트코인 반감기가 4년마다 오고 있고요. 지금이 비트코인 반감기 상승 장 중이에요. 그 패턴을 따를 거냐가 지금 우리의 관심사인데 제 생각에는 이 패턴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뭘로 오르느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오릅니다.